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잠시 후 오전 6시부터 치러집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르면 자정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오전 6시 전국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각 유권자 주소지 주변에서만 가능하고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오후 6시가 아닌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데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섰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검표 등 개표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르면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밤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는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역대 최소 표차를 기록할 정도로 접전이었던 직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당선 유력으로 분석됐는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은 오는 4일 아침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선일이 밝으면서 공식 선거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막판까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대규모 총유세로 양보 없는 세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메시지에도 이번 선거전을 관통하는 구도 싸움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한 이재명 후보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일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록될진 전적으로 투표에 달렸다며 내란 종식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표는 이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 출범 등을 포함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 살리기 구상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부터 부산, 대구, 대전을 차례로 훑은 김문수 후보는 피날레 유세 장소로 서울광장을 선택했습니다. 막판 선거전에서도 대이재명 공세에 집중하며 괴물 방탄독재 탄생을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연단에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진보 진영 인사들에 더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와 딸, 사위, 손자, 손녀까지 함께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의 각종 리스크를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젊은 보수를 표방한 이준석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막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환란 세력도 내란 세력도 아닌 미래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고도 대구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선거 마지막까지 화두가 된 단일화 이슈에도 자신은 굶더라도 비만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보신각에서 현장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상에 집회가 열리는 작은 광장을 유세 장소로 택했다는 설명인데 내란 종식과 함께 모든 차별과 혐오를 청산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성남 주민교회를 찾아 초심을 되새기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생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 강북구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어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 곳곳을 돌며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는 이곳 경기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정치 인생 시작점에서 초심을 되새기고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를 맡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 장소로는 이 후보를 현실 정치로 이끈 성남 주민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지시할 업무로 경제 상황 점검을 내세웠습니다. 개혁해야 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 회복이다. 이어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인 협상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공동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재차 강조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하루 동안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수직으로 이동하며 광폭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막판에 불거진 댓글 조작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이재명 총통 국가 출연을 막아달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첫 제주 방문인데 4.3 사건은 건국 과정의 비극이라며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으신 그런 민족적인 비극이고 또 건국의 비극입니다.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은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4.3 사건을 남로당 폭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집중 유세에선 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빨간 체육복을 입고 등장해 짐 로저스 허위 지지 의혹 등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 강세 지역인 부산을 세 차례나 찾으며 공을 들였는데 지지자들도 광장을 가득 메우며 화답했습니다. 부산에서 김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한 댓글 조작 의혹은 공작이라고 반박한 뒤 이재명 총통 국가의 출연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박스쿨로 저를 엮고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김 후보는 이후 대구와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국토 종단 유세를 벌였는데 거듭 가족 문제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업적을 화두로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GTX 고속 지하철도도 만들고 도로도 많이 닦았지만은 저하고 일했던 사람이
뇌물 먹고 감옥 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마친 뒤에도 2030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막판 표몰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본투표 하루 전인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부산 범어사를 방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범어사 관계자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차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 때마다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민과 노동자,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정직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준공 2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을 찾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가 안정돼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 하루 전 대학가를 잇따라 방문하며 젊은 층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계엄 세력과 포퓰리즘 세력에 표를 주면 안 된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미래를 위해 투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여왔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대학가를 찾아 학식 먹자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은 대통령이 돼서도 젊은 층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우리 젊은 세대가 항상 정치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 그 의견을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투표 직전까지 불거진 단일화 문제에 다시 한번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체급을 키워준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니냐며 자신만이 계엄과 극우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범보수 진영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희한한 논리를 깨부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즘에 찌든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계엄을 일으킨 세력만큼이나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집권 시 IMF 같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인용한 언론을 민주당이 고발하기로 한 걸 두곤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재자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투자의 종잣돈이 될 소중한 한 표를 자신과 개혁신당에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대구로 이동해 피날레 유세를 펼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없이 치열했던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 제기와 각종 설화, 진실 공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선거 전 막판 다툼이 치열했는데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 일주일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원색적인 성폭력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덕성 문제를 환기하려던 의도였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토론 이후 유권자의 반응은 조사를 했더라도 공표할 수는 없어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깎아내린 유시민 작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부의 학력 차이를 거론하며 서울대 나온 엘리트 남성의 선민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뒤따랐습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반노동적인 발언을 계속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면 될 일이지. 왜 갑자기 무슨 학벌 같은 거 남편에 의해서 고양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민주당은 선거 전 막판 언론 보도로 드러난 극우 성향 교육단체의 댓글 공작을 쟁점화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음모를 넘어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교육 내란 아니냐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란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삼권 분립을 흔들고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속일 보이스피싱 후보라며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또 국제적인 거짓말쟁이로 어제 이름을 높이게 됐습니다.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는 공약 경쟁보단 도덕성 공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3자 구도로 펼쳐지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최종 당선인이 과연 과반 득표를 확보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영남 지역 선거운동에 공을 들인 만큼 막판 보수 결집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2.19%포인트 하락한 34.74%입니다. 과거 주말이 포함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평일 이틀 동안만 진행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본투표 당일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유권자의 표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막판 보수층 결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남을 자주 방문했을 뿐 아니라 해수부 이전, 동남투자은행 설립 같은 공약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런 이제 공약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봤을 때 부산 시민들, 부울경 시민들에게 체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3차례나 부산을 찾고 대선 전날 부산에서 당 선거대책회의를 여는 등 전통 지지층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재차 전면에 나선 것도 계엄과 탄핵, 윤 전 대통령 탈당 전국에서 흩어진 보수 지지층 총결집을 노린 거란 분석입니다.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크로스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1강 1중, 일약 구도 속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로 1987년 민주화 이후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다만 그땐 양자 대결이었던 만큼 이번 3자 구도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면 또 최초란 기록을 쓰게 됩니다. 자연스레 막판 약진을 보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확보할지도 주목해 볼 만한데 상황에 따라 보수 정계 개편에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보수의 새로운 세대 교체, 세력 교체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핵심은 부동층 표심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과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관련 언급, 짐 로저스 지지 공방, 또 리박스쿨 의혹 등이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선두를 넘어 압도적 승리를, 국민의힘은 막판 총결집을 통한 역전승을 노리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틈새 존재감 구축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주요 후보들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는 부산, 경남 등 PK 지역과 충청 지역을 주로 찾았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 등 영남권을 두루 돌았습니다. 그간 후보자들의 동선을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11차례 찾았습니다. 바로 다음은 영남이었는데 특히 PK, 즉 부산과 경남을 4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도 4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K는 대체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앞세워 탈환을 시도할 만한 지역이 된 셈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이번 대선만큼은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 발걸음이 잦았습니다. 9차례나 찾아간 영남에선 당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 더 집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강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인 만큼 지지층 결집을 선거운동의 최우선 목표로 둔 전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와 달리 25개 시군을 두루 돌며 GTX 등 자신의 성과와 함께 청렴함을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세 기간 내내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고려대, 홍대, 신촌 등 대학가를 두루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찾은 권역은 호남인데 특히 5.18 앞뒤로 광주에 사흘간 머물렀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남아있을 거란 판단에서 비롯된 행보로 해석됩니다. 전라도 지역도 결국에는 다른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양지만을 쫓아다닌, 정치적으로 입문한 뒤에 양지를 쫓아다녔던 이재명 후보보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노동 현장을 주로 돌았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만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 유세 현장을 찾아가며 진보 정체성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선거 막판 부동층 표심을 흔들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도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반박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내통 의혹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문제를 재차 파고들었습니다. 벌써 리박스쿨 관련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입니다. 리박스쿨 대표와 김문수 후보의 친분을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 영상도 제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회피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작 범죄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범죄가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온라인상 이재명 후보 지지 조직이었던 손가락 혁명군 등이 있지 않았느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직적 여론 조작은 이재명 민주당의 전매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국민을 속이기 위한 구태 악습이 또 이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가 내려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하자 대법원과 내통한 거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과 소통했다는 단어를 보도했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조작, 왜곡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한 표를 얻기 위해 본투표 직전까지 정치권이 네거티브 공세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관련 의혹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던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해촉했습니다. 이 단체 댓글 부대 출신들이 초등 늘봄학교에서 수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의 허술한 강사 관리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박스쿨 대표인 손모 씨는 지난해부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올해 초에는 워크숍에도 참석했습니다. 댓글 부대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급히 손 씨를 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습니다. 교육부는 위촉 당시엔 이러한 논란을 몰랐고 자문위원이 124명에 달하는 만큼 이주호 권한대행이 손 씨를 개별적으로 알고 있었을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일선 교육 현장에 파견한 늘봄학교 강사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역시 손 씨가 대표로 있는 늘봄학교 연합회에서 강사를 뽑아 파견한 건데 극우 성향의 정치적 견해를 어린 학생들에게 설파했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내 10개 학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확인했고 이름은 다르지만 관련 있는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혹이 제기된 프로그램은 리박스쿨이 아닌 서울교대가 만들었다며 논란을 경계했지만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실제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강사 채용 시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만한 장치는 따로 없는 탓입니다. 전국 모든 늘봄학교 수업을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생들이 강사의 문제 발언을 부모에게 전달해 민원을 넣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육을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강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수업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교대는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진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정치적 활동이나 이슈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형태의 관련성도 없다며 본 대학과 리박스쿨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암시한 일부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여러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이며 이 역시 과학과 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에 약정했을 뿐 어떠한 불법 활동도 지원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정치권은 미국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 선언이 거짓으로 국제 사기라고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 측은 소통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을 뿐 사실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이름이 알려진 짐 로저스가 대한민국 대선 국면에 소환된 건 지난달 29일에 한 기자회견이 발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제 투자자 퀀텀 펀드 공동 설립자 짐 로저스.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며 입장문을 대신 발표한 건데 한 언론이 이 후보를 지지한 적 없다는 로저스 회장과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제 망신이라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 보이스피싱 후보라고 비난하며 대선에서 이 정도 거짓말을 했으면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짐 로저스의 가짜 지지선언이란 희대의 글로벌 의사실 유포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허위 지지 선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이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로저스 회장의 입장문을 대독한 김진양 상임의장은 소통 과정에서 문구에 일부 착오가 있었을 뿐 로저스 회장의 지지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지 선언을 주선한 송경호 교수 역시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 지지 초안 작성을 부탁해왔고 허위라는 언론사 보도 또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공식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의 일이라며 다른 이슈로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이런 사이버 반란,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그런 중대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로저스 회장 지지 선언이 진실 공방을 넘어 법적 공방전으로까지 이어지며 선거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두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한 건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공항대 유세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하는 브로커들의 정확성이나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과 나라의 외교 통상, 투자 무대를 다룰 순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SNS에 발언이 사실이면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이자 사법농단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을 만들어 놓고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거라며 해당 발언에 대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업무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대선 다음 날인 내일자로 면직되고 총무비서관만 남아 새 정부의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조직 정리 작업에 들어간 용산 대통령실이 대선 하루 전 업무를 마감하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마지막으로 출근해 인수인계를 점검하며 남은 결제 등을 마쳤습니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출근하지 않는 만큼 참모진 대부분은 대선 전날 출입증을 반납하고 용산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3일자로 사표가 수리돼 4일 0시부터 면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성태훈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은 지난달 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이미 용산을 떠난 상황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들도 당 사무처나 선대위, 국회의원실 등으로 자리를 옮겼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대부분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대면 인수인계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해온 총무비서관만 남아 새 정부에 열쇠를 넘길 예정입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각 비서관실에서 제출받은 인수인계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대통령실 안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가안보실도 새 정부 출범 초기 국가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실무 직원들은 다음 정부 인사들로 교체되기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내일 취임식 직후 곧장 21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될지도 관심인데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부터 당선 직후엔 용산 대통령실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청와대가 상당 기간 일반에 공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 보안 우려를 해소한 뒤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캠프 내부에선 서너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일단 용산을 쓰면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세종 집무실 시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점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모두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도 제2집무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의 국회의사당,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인데 이재명 후보는 기존 한남동 관저나 안가, 삼청동 총리공간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나는 국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경쟁 및 민족문화의 상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전두환 대한이 통일 독립 민주국가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 시각도 조국의 자유와 결의 번영을 위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토착화하기 위하여 헌법 절차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 전통을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 진운의 새 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한국입니다. 갖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 극복의 새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같이 열어갑시다.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들어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이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해 나갑시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21대 대통령 오늘 선출됩니다. 6.3 대선 본투표가 잠시 후 6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저녁 8시에 마감되며 이후 개표 작업이 진행되면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접전 여부 등에 따라 결과 시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월 3일은 투표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날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 내란을 끝낸 국민의 승리의 날로 기억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억될지는 우리 모두의 행동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에 무책임하고 민생과 경제에 무능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실력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광장 마지막 유세에서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투표로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게 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지만 자신은 여러분이 있기에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며 여러분이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세에는 김 후보의 아내 설란영 여사와 딸, 사위, 손자, 손녀가 함께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고 미래를 향한 선택에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젊은 사람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정답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에서 호랑이처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포용할 만한 정치인이 나오려면 비만 고양이들을 치워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선 이후에도 광장을 떠나지 못할 소수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집회가 많이 열리는 서울 보신각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에 맞서 진보 정치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란 종식과 함께 모든 차별과 혐오를 청산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어대명 경선과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을 일으킨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보수 진영 단일화 최종 무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가도의 주요 장면을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 지적 속에 일찌감치 경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선 최고 득표 기록을 훌쩍 뛰어넘으며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일강 구도를 형성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치열한 경선 끝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심야에 대선 후보가 전격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지만 이마저도 당원 투표에서 하루 만에 부결되며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계엄과 탄핵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별도의 사과 없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강 구도를 깨기 위한 단일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 역시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대선의 모든 경쟁 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지지자들까지도 조용히 민심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역대 대선 후보들은 대구 경북에서 득표율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견고한 보수 지지층을 뚫지 못한 건데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후보가 나선 이번엔 새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의 관전 포인트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 부르는 TK는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10%도 안 되지만 역대 대통령 13명 가운데 무려 5명을 배출하며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선 절대 험지이기도 한 곳인데요. 역대 대선 득표율에서 보듯 TK 성적표는 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들조차 심지어 영남 출신에게도 이 30%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대선 땐 20% 초반 득표율에 머물렀는데 이번엔 TK 아들 간판을 내걸고 30% 아성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집토끼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3위 후보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3년 전 초박빙 승부 때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로 진보 표심이 나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탄핵 직후 치러진 8년 전 장미 대선 당시에도 홍준표, 안철수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1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대중과 정주영, 이인재 후보까지 대선마다 3위 후보가 의도치 않게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거대 양당 사이 단일화 러브콜을 뿌리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반 대통령이 나올지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지금의 헌법체제에선 득표율 50%를 넘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나들면서 진영 내에선 역대 최고치 득표율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파면으로 생긴 조기 대선이라 심판 성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지만 입법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듯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심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이번 대선을 관통할 키워드 TK와 3위, 과반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YTN 개표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YTN 최민기입니다. 최근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 성향이 굳어진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년층은 역동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20대 남녀는 정치적 선호도가 극명하게 엇갈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김혜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대남과 이대녀. 그러니까 20대 남녀가 선거 전면에 등장한 건 3년 전 지난 대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과 미투 운동 등의 젊은 남성층의 반발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내놨고, 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맞불을 놨습니다. 젠더 갈라치기가 공격적인 선거 전략이 된 겁니다. 당시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이대 남녀는 눈에 띄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았고, 또 여성은 민주당의 호응도가 컸는데 실제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71%로 높았습니다. 0.73%포인트 초박빙 승부였던 걸 기억하면 이대 남녀의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볼만합니다. 실제 지난해 총선에서 20대 남성 투표율은 또래 여성보다 한참 뒤지는데요. 국민의힘이 확 쪼그라든 원인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다시 대선입니다. 3년 전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이대 남녀는 조금씩 다른 표정인데요. 이는 지지율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10%대, 또 20대 여성의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10%대입니다. 18년 만에 여성 후보 없이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10대 공약에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정책을 넣지 않는 등 조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스윙보터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 남녀를 통합하는 것도 정치권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특정 징조가 반복되면서 생긴 일종의 믿음을 징크스라고 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8차례 대선을 치르며 후보들은 울고 웃게 하는 징크스도 여러 생겼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경기지사들은 대통령 문턱에서 번번이 울었습니다. 민심 바로미터인 수도권을 누비며 스타급 거물 정치인으로 조명받으면서도 유독 대권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앞서 쓴맛을 봤던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거대 양당 간판으로 나선 이번 대선, 이 징크스는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 2인자 국무총리도 늘 낙선했습니다. 전국적 인지도와 탄탄한 행정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한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중도 하차했고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후보도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 간판은 늘 달랐습니다. 같은 이름을 걸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당은 민주화 이후 한 차례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지 않은 거대 양당은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충청도 1등은 이변 없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국 유권자의 7%지만 중원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건데 이번에도 족집게의 명성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성향은 얄궂게도 계속 엇갈렸습니다. 한쪽이 보수 정권이면 다른 한쪽은 진보 성향이 집권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넉 달 만에 열리는 조기 대선. 이 징크스는 이어질까요?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법.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전 서울법대 검찰 출신의 영선 정치 신인으로 권좌에 오르며 각종 공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엔 어떤 게 깨지고 무엇이 살아남을지 곧 뚜껑이 열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대선 당일인 오늘 경찰이 가용 인력 100%를 동원하는 비상근무체제 가포 비상을 전국에 발령합니다. 경찰은 이번 선거 기간 후보자 경호와 투표소 인근 경비 등 각종 선거 관련 업무에 연인원 16만여 명을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제21대 대선 당일 경찰이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가포 비상은 가용 인력 100%를 동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투표소 주변으로 경력이 거점 배치되거나 연계 순찰에 투입되고 개표소 외곽 경비와 투표함 회송 업무에도 경찰관들이 투입됩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 한 곳당 경찰관 2명씩 모두 28,000여 명이 배치되고 투표가 종료되면 3만 명에 달하는 경찰관들이 투표함 회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254곳에 이르는 개표소에는 경찰관 7,000여 명이 배치되는데 경찰은 이와 별도로 개표소 주변에 거점 타격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대선 당일까지 선거 관련 업무에 동원되는 경찰 연인원은 모두 16만 8천여 명입니다. 또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의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지난달부터는 선거 경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하여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후보자 경호 인력 역시 지난 대선보다 늘었습니다. 경호에 투입된 인력만 200명에 달하는데 사복 전담 경호는 물론 후보의 주요 이동 경로에도 경찰관들이 배치됐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보자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저격총 관측 장비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경계, 경호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됐다는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투표용지를 확보해 DNA와 지문 분석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의심대로 자작극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선 건데요. 선거 관련 불법 행위는 지난 대선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이튿날 경기도 용인 투표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 안에서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20대 여성 투표자가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자작극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원래 들어있었다니까 저분이 민원인이 투표하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먼저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된 기표용지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손을 댔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과수와 과학수사대에 DNA와 지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자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행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경찰도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자작극인지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선 각종 선거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선관위에 무단 침입하거나 직원을 때리고 이것도 모자라 선거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일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 1,800여 건이 적발됐는데 특히 선거폭력 사건은 지난 대선에 비해 2.2배나 늘었고 현수막과 벽보에서는 3배로 급증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 투표소 안팎에서 발생한 폭력과 소란행위 신고도 5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2,000명 규모의 선거수사 전담팀을 가동한 경찰은 개표 마지막까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늘 하루 택배기사의 투표를 위해 주요 국내 택배사들이 모두 휴무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주간 로켓 배송을 중단하면서 주요 택배사들이 모두 쉬는 첫 선거가 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전국 택배 없는 날입니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주요 택배사에 이어 쿠팡도 배송을 중단합니다. 쿠팡이 주간 로켓 배송을 멈추기로 한 건 2014년 이후 처음. 쿠팡 직고용 인력과 택배기사까지 모두 2만여 명이 휴무에 들어갑니다. 원래 택배 노동자는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택배사와의 합의가 없으면 공식적으로 택배기사들이 쉴 수 있는 날은 택배 없는 날인 8월 14일 하루뿐입니다. 2020년 총선 이후 주요 택배사들이 일종의 합의로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했지만 올해 주 7일 배송 경쟁이 격화하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치권이 택배 노동자의 참정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번 대선일 휴무가 성사됐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택배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환영을 하고, 다만 이제 앞뒤에 물량이 쏠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택배 배송은 보통 주문 기준 오전 11시까지만 당일 배송이 이루어지고 이후 주문은 다음 날 배송되는 만큼 어제 오후부터 주문한 제품은 배송이 늦어집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전력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한전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정전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상시 주 전원과 임시 예비 전원 외에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 장치 등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산 장비의 무정전 전원 장치 시설과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비상등 설치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8년 전에 이어 또 한 번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엔 비가 예보되는데요. 날씨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민경 전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2017년 기온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내놨습니다. 1960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따져보니 기온이 오를수록 투표율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온도 상승이 투표 같은 집단 행동을 부추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역사를 봐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뽑힌 지난 15대 대선 때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 기온은 6.1도로 12월 치곤 온화했습니다. 16대, 17대 대선은 기온도 낮아졌고 투표율도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선 연구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달랐습니다. 영하 4도의 강추위에도 투표율은 75%를 넘겼습니다.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서며 투표 열기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진 19대 대선. 늘 12월에 치러지던 선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돼 처음으로 5월 장미 대선으로 열렸습니다. 당일 봄비가 오락가락했지만 투표율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의 보고서와는 동떨어진 건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익숙해진 사전투표 제도로 날씨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의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심지어 3년 전 지난 20대 대선은 코로나19 특수 상황 속에서도 투표율 77.1%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당일 날씨보다도 선거의 3요소인 인물과 구도, 핵심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는 선거. 또 유력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하는 점도 이번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하겠죠. 날씨와 투표율,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주권자의 권리 꼭 행사하시고요. 무료 문자 샵 0240으로 YTN의 인증사진과 메시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등에 빨간 도장 찍는 것도 좋고요. 또 투표소 앞이나 선거 벽보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청자들의 소중한 인증 메시지는 개표 방송에서 꼼꼼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시국 수습책을 담은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2월 16일로) 나가선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중반절을 넘어서면서 각 정당들이 득표를 위한 총력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보임에 따라서 유세장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경력 40년. 깨끗한 사람 김영삼. 정직한 사람 김영삼. 그럼 경제 통일 책임질 수 있어요. 좋지. 97년 15대 대선에서는 TV 토론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토론 한번 잡아주시죠. 후보들은 발품을 들이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얼굴과 정책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에서는 흥겨운 로고송이 넘쳐 흐릅니다. 로고송은 분위기를 돋울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면서 후보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대선 후보에 관한 동영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화상 전화가 가능한 폰이라면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이용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한 표라도 더 붙잡기 위해 전국을 누비는 대선 후보들. 누굴 찍어야 돼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유세 스타일. 선거운동을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잠시 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약 8분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투표소에서도 유권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물레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소의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이곳 투표소 시간이 새벽 5시 52분인데 잠시 뒤인 새벽 6시부터 투표소가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유권자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발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이곳 투표장 내부를 좀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인 개소에 앞서 선거관리인들이 선서를 하고 또 투표함과 기표소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곳의 경우 기표소가 제가 뒤로 보이는 것처럼 모두 4곳인데 이후에 대기줄이 길어져도 투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의 새로운 풍경이 있는데 바로 공정선거 참관단 활동입니다. 사전투표에 이어 이번 본투표에서도 투표 과정과 개표까지 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투표소에서는 참관인 5명이 참석해 투표함과 또 기표소 내부 도장까지 꼼꼼히 살핀 뒤에 또 확인 서명까지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투표소 운영 시간과 투표소를 찾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통상 대선은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데 이번은 조기 대선인 점을 고려해 선거법에 따라서 2시간 정도 추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물레동 제1투표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주민등록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정된 투표소는 집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더 간편한 방법은 PC나 또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투표소를 검색하면요. 선거지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거주 지역과 이름,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투표장 정보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표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복지카드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지갑 없이 외출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선관위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캡처한 사진은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패스 앱이나 국내 SNS 그리고 포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현장에서 구동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투표 인증샷, 투표소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투표소 밖에서는 가능합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투표장 찾기부터 유의사항까지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레동 제1투표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대선일이 되면서 공식 선거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막판까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대규모 총유세로 양보 없는 세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메시지에도 이번 선거전을 관통하는 구도 싸움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한 이재명 후보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일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록될진 전적으로 투표에 달렸다며 내란 종식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표는 이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 출범 등을 포함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 살리기 구상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부터 부산, 대구, 대전을 차례로 훑은 김문수 후보는 피날레 유세 장소로 서울광장을 선택했습니다. 막판 선거전에서도 대이재명 공세에 집중하며 괴물 방탄독재 탄생을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연단에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진보 진영 인사들에 더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와 딸, 사위, 손자, 손녀까지 함께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의 각종 리스크를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젊은 보수를 표방한 이준석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막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환란 세력도 내란 세력도 아닌 미래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고도 대구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선거 마지막까지 화두가 된 단일화 이슈에도 자신은 굶더라도 비만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보신각에서 현장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상의 집회가 열리는 작은 광장을 유세 장소로 택했다는 설명인데 내란 종식과 함께 모든 차별과 혐오를 청산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성남 주민교회를 찾아 초심을 되새기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 강북구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어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 곳곳을 돌며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는 이곳 경기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정치 인생 시작점에서 초심을 되새기고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를 맡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 장소로는 이 후보를 현실 정치로 이끈 성남 주민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지시할 업무로 경제 상황 점검을 내세웠습니다. 개혁해야 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 회복이다. 이어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인 협상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공동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재차 강조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하루 동안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수직으로 이동하며 광폭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막판에 불거진 댓글 조작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이재명 총통국가 출연을 막아달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첫 제주 방문인데 4.3 사건은 건국 과정의 비극이라며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으신 그런 민족적인 비극이고 또 건국의 비극입니다.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은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4.3 사건을 남로당 폭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집중 유세에선 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빨간 체육복을 입고 등장해 짐 로저스 허위 지지 의혹 등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 강세 지역인 부산을 세 차례나 찾으며 공을 들였는데 지지자들도 광장을 가득 메우며 화답했습니다. 부산에서 김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한 댓글 조작 의혹은 공작이라고 반박한 뒤 이재명 총통 국가의 출연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비박스쿨로 저를 엮고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김 후보는 이후 대구와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국토 종단 유세를 벌였는데 거듭 가족 문제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업적을 화두로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GTX 고속 지하철도도 만들고 도로도 많이 닦았지만은 제하고 일했던 사람이 뇌물 먹고 감옥 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마친 뒤에도 2030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막판 표몰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본투표 하루 전인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부산 범어사를 방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범어사 관계자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차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 때마다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민과 노동자,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정직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준공 2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을 찾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가 안정돼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 하루 전 대학가를 잇따라 방문하며 젊은 층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계엄 세력과 포퓰리즘 세력에 표를 주면 안 된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미래를 위해 투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여왔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대학가를 찾아 학식 먹자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은 대통령이 돼서도 젊은 층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우리 젊은 세대가 항상 정치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 그 의견을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투표 직전까지 불거진 단일화 문제엔 다시 한번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체급을 키워준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니냐며 자신만이 계엄과 극우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범보수 진영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희한한 논리를 깨부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즘에 찌든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계엄을 일으킨 세력만큼이나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집권 시 IMF 같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인용한 언론을 민주당이 고발하기로 한 걸 두고는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재자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투자의 종잣돈이 될 소중한 한 표를 자신과 개혁신당에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대구로 이동해 피날레 유세를 펼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없이 치열했던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선 이후에도 광장을 떠나지 못할 소수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집회가 많이 열리는 서울 보신각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에 맞서 진보 정치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란 종식과 함께 모든 차별과 혐오를 청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사전투표에서 1,542만여 명, 35% 가까운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유불리를 놓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한데요.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사전투표입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4.7%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전북, 광주광역시가 50% 넘는 투표율로 1, 2,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20%대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경남과 경북, 부산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을 찍었지만 이튿날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등 잡음이 생기면서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사전투표 열기에 각 당은 저마다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에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분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전인수격 해석과는 별개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말하긴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볼까요? 사전투표율은 36.9%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권 통념상 사전투표는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유불리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본투표가 많았던 곳은 분홍색, 사전투표가 더 높은 곳은 보라색으로 표시했고 각 지역에서 승리한 후보의 사진도 넣었습니다. 본투표가 더 높았던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가 더 높았던 강원과 경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의 원인을 두고도 여러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극대화되면서 양 진영이 총결집했다는 해석이 첫째입니다.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가 정착됐다거나 징검다리 휴가를 만들 수 있는 휴일 상황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높은 관심은 증명됐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로 긴 만큼 전체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지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선 투표가 시작됐는데 선관위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곳 선관위 상황실도 제 뒤로 보이는 투개표 상황판을 가동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투표율은 잠시 뒤 오전 7시부터 이곳 상황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1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4,439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34.74%에 해당하는 1,542만여 명이 앞서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었는데요. 이 높은 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최고 수치인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7.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르면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밤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판가름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은 내일 아침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주요 후보들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부산, 경남 등 PK 지역과 충청 지역을 주로 찾았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 등 영남권을 두루 돌았습니다. 그간 후보자들의 동선을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11차례 찾았습니다. 바로 다음은 영남이었는데 특히 PK, 즉 부산과 경남을 4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도 4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K는 대체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앞세워 탈환을 시도할 만한 지역이 된 셈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이번 대선만큼은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 발걸음이 잦았습니다. 9차례나 찾아간 영남에선 당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 더 집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강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인 만큼 지지층 결집을 선거운동의 최우선 목표로 둔 전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와 달리 25개 시군을 두루 돌며 GTX 등 자신의 성과와 함께 청렴함을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세 기간 내내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고려대, 홍대, 신촌 등 대학가를 두루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찾은 권역은 호남인데 특히 5.18 앞뒤로 광주에 사흘간 머물렀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남아있을 거란 판단에서 비롯된 행보로 해석됩니다. 전라도 지역도 결국에는 다른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양지만을 쫓아다닌, 정치적으로 입문한 뒤에 양지를 쫓아다녔던 이재명 후보보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노동 현장을 주로 돌았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만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 유세 현장을 찾아가며 진보 정체성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 제기와 각종 설화, 진실 공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선거 전 막판 다툼이 치열했는데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 일주일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원색적인 성폭력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덕성 문제를 환기하려던 의도였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토론 이후 유권자의 반응은 조사를 했더라도 공표할 수는 없어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깎아내린 유시민 작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부의 학력 차이를 거론하며 서울대 나온 엘리트 남성의 선민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뒤따랐습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반노동적인 발언을 계속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정면에서 비판하면 될 일이지. 왜 갑자기 무슨 학벌 같은 거 남편에 의해서 고양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민주당은 선거 전 막판 언론 보도로 드러난 극우 성향 교육단체의 댓글 공작을 쟁점화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음모를 넘어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교육 내란 아니냐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란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차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삼권 분립을 흔들고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속일 보이스피싱 후보라며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또 국제적인 거짓말쟁이로 어제 이름을 높이게 됐습니다.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는 공약 경쟁보단 도덕성 공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른바 실버 표심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청년보다 많아진 첫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권자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고 변수는 무엇인지 강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그리고 원칙적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 심각한 화두가 된 지금 선거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60대 이상 인구수가 청년 세대, 즉 18세에서 39세까지 인구수를 앞지른 겁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60대 이상 국민은 1,4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3.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18세에서 39세까지 유권자 수는 1,336만 6천여 명, 30.2%입니다. 청년층보다 어르신이 133만 명 정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고령층은 보수 성향이, 청년층은 진보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정치권의 통념을 고려할 때 이런 세대 구조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큰 손은 누굴까요? 바로 50대입니다. 50대는 870만 명에 육박하는데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50대,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지만 동시에 보수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스윙버터 꼬리표가 붙는데요. 이른바 86세대로 불리는 50대의 선택, 이번 대선 승부를 좌우할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투표율인데요. 40대가 60%, 50대가 70%를 살짝 넘었는데 60대 이상 투표율은 무려 80%를 웃돌았습니다. 유권자 수도 많은데 투표 열기까지 뜨거운 겁니다.
후보들이 어르신 표심을 잡는 것에 특히 공을 들이는 이유기도 하겠죠. 지금 이 통계도 살펴볼 만합니다. 거주지를 옮긴 사람, 즉 전국 인구 이동수는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 이동 요소가 많은 청년층의 수가 줄면서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선거에 대입해서 거칠게 말하면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진보 표심에 변화가 생기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청년보다 많아진 첫 번째 대선, 세대별 표심과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을 거치면서 굳혔다, 역전했다, 주요 정당들의 판세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역대 대선 승부를 황서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8명입니다.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미 판세가 기운 대선도 덜어 있었지만 선거는 51대 49 싸움이란 정치권 말처럼 대선은 늘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살얼음판 승부로 치러졌습니다. 대표적인 소박빙 선거는 2002년 16대 대선입니다. 노무현 당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는 새 얼굴 참신함에 극적인 단일화 효과까지 묶어 대세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2.33%포인트 차 치열한 개표 상황에 국민은 월드컵 경기만큼이나 손에 땀을 쥐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보다 5년 전 열린 15대 대선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당시 새정치 국민의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1.53%포인트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연립정부를 약속하며 성사된 DJP 연합이 극적인 반전의 토대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은 3년 전입니다. 새벽 3시를 넘겨 당선 윤곽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0.73%포인트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득표수로는 24만 7천여 표 차이였는데 세종시 유권자 28만 명보다도 또 무효표보다도 적은 수치였습니다. 짜릿한 진땀승도 넉넉한 대승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5년간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3년 일찍 열리는 21대 대선. 이 집무실의 주인공은 어떤 드라마를 쓰며 입성할까요? 이제 곧 공개됩니다. YTN 황서연입니다. 헌법상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할 때 기탁금 3억을 내야 합니다. 군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벽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선거사무소 운영과 인건비, 현수막과 유세차 등 각종 홍보비로 후보당 최대 588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쓴 돈 전액이 반환되지만 10%를 못 얻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쩐의 전쟁이란 눈총 속에 정치 다양성을 위한 기탁금 손질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07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난 남녀가 유권자가 되는 건데요. 계엄 사태와 파면이 없었다면 지금 10대는 2027년에나 처음 대통령을 뽑았을 텐데 2년 먼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호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정당부터 앞번호를 받고 의원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서로 배치됩니다. 지난 대선 때 국가혁명당, 19대 대선 때 경제애국당 후보가 앞순번을 받은 이유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번호를 받는데 아무래도 앞번호가 눈길을 끌기 유리하겠죠. 숫자로 보는 대선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경선 과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어대명 경선과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을 일으킨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보수 진영 단일화 최종 무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가도의 주요 장면을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 지적 속에 일찌감치 경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선 최고 득표 기록을 훌쩍 뛰어넘으며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일강 구도를 형성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치열한 경선 끝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심야에 대선 후보가 전격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지만 이마저도 당원 투표에서 하루 만에 부결되며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계엄과 탄핵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별도의 사과 없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강 구도를 깨기 위한 단일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 역시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대선의 모든 경쟁 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지지자들까지도 조용히 민심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오늘 투표로 뽑힐 새 대통령은 내일 당선증을 받으면 곧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하는 건데요. 당분간 전임 정부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옆에 있지만 장관 11명, 그러니까 국무위원 절반 이상은 전임 박근혜 정부 인사였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 고유 권한인 장관 제청권도 박근혜 정부 강요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행사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출발한 탓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은 195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지각 완성됐습니다. 신구 정부의 이런 불편한 동거는 이번에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직제 개편 같은 새 정부의 틀을 잡으려면 국무회의가 필수인데요. 개의 정족수는 11명, 의결까지 하려면 최소 14명이 필요합니다. 조각의 첫 단추인 국무총리 인준부터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자격으로 새 정부 장관 제청권에 서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크고 작은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데다 거대 의석을 보유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 이양기마다 반복된 동거 정부, 2달간의 당선인 기간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일부 국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제21대 대선 투표 당일인 오늘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조금 전 6시부터 가포 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포 비상은 가용 인력 100%를 동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내일이 취임식인 점을 고려해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가포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전국 투표소 14,295곳에 경찰관 28,59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당 2명씩 배치돼 경비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회송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후 개표소 254곳에 경찰관 7,600여 명을 투입하고 투 개표소 주변에 거점 타격대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IQ가 430입니다만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저거 뭐 재판관 같네. 부패 비리 문제를 놓고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사이에 이런 때 과연 노무현 후보는 무슨 말을 하시고 뭘 하셨는가? 그때 이해창 후보는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을 나무랄 형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권영길 후보께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신드롬, 권영길 현상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과분한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IQ가 430입니다만은 당장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국민 한 사람이 15억을 평생 받아가야 됩니다. 5인 가족이면 75억을 받아갑니다.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저를 초청해서 1시에 토론하라고 해서 당신들 지침 시간 몰라? 똑같이 3억 내서 우리도 3억 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이거 백금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보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뭐 도곡 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떡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카메라 좀 봐주십시오. 죄송한데 자본주의를 좀 올리시겠습니까?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 놓칠 수 없는 순간.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은 과연 누가 적임자일까? 국민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YTN의 투표 인증 사진과 메시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투표 현장과 개표 상황은 대선 2025 우리의 선택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